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보육원 아이를 입양했다가 당첨되자마자 그 아이를 버리려 했던 동서 부부와 그 아이를 제가 키우게 되면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결국 제 손에서 자라 훗날 검사가 되었고,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버려진 한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60세 김정숙입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좋다는 약도 먹어봤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그런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이 있습니다. 박성우라는 사람인데 저보다 15살쯤 어립니다. 성우와 그의 아내 미경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성우야, 애 소식은 아직 없냐? 그럴 때마다 미경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지 저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한 사람인데 그날은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저는 김치를 담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성훈애가 아이를 입양했다네.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입양을 했다고요? 응, 보육원에서 데려왔다더라.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성훈의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장난감 자동차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잘 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속에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혼날까봐 걱정하는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준혁아, 반가워. 나는 큰엄마야. 그때 미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직 적응을 잘 못해요. 성우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성우와 미경은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했지만 아이는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아이의 밥그릇에
반찬을 조금 더 올려주었습니다. 준혁이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됐지 뭐. 성우도 이제 아빠가 된 거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도 이제 가족이 생긴 거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아파트 복도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준혁이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를 처음 본 날 이후로 저는 그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였습니다.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성훈의 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있었고 가족 모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 때마다 저는 준혁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제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재미있니? 그러면 아이는 작게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아이는 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우리 가게에 와서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요즘 아파트 청약 넣는 사람 많다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꾸죠. 그러자 성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특별 공급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서였습니다. 성훈의 아파트 청약 넣었대.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청약이요? 응.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래. 저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부부요? 성혼에 결혼한 지 10년 넘었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건이 여러 가지 있대. 그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단골 손님이 반찬을 사다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성호 씨네 아파트 당첨됐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당첨이 됐다고요? 요즘 그 얘기 동네에서 다 하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오늘 전화 왔어. 당첨됐대? 응, 운 좋게 됐대. 그날 저녁 저는 성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호야, 아파트 당첨됐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운이 좋았어요. 그 목소리는 꽤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성훈의 집에 다시 갔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전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성호와 미경은 계속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요? 계약만 하면 바로 프리미엄이 붙는다니까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우연히 베란다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준혁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공책을 펴놓고 있었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아이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혼자 있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요. 그때 거실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거기서 뭐해? 아이는 바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응? 준혁이 말이에요. 남편이 운전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뭐 처음이라 그렇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느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엄마. 잠시 뒤 아이의 입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대부분 집 안으로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준혁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방은 학교에서 쓰는 가벼운 책가방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가방 하나만 들고 복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말이니?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성훈의 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준혁이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시끄럽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아이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형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복도에 서 있던데요. 미경은 잠깐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다 금방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잠깐 벌 세운 거예요. 벌이요? 요즘 말을 안 듣거든요. 저는 잠깐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성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복도에 세워두면 어떡해? 성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더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더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아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복도에 서 있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던 모습, 그리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준혁이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늦게까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혁아, 집에 안 들어가? 그러면 아이는 항상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성혼의 아파트 계약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파트는 신도시에 새로 짓는 단지였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그 아파트 프리미엄 엄청 붙는다더라. 당첨되면 로또라던데. 성호 부부는 점점 바빠 보였습니다. 집에 가보면 늘 아파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잔금은 언제 내야 하고, 이사 날짜는 언제로 잡을지, 준혁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혁이는 학교 잘 다니지?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네, 뭐 그냥 그래요. 그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이야기를 조금 더 했을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준혁이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집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쩐지 그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날 밤 우연히 성우와 미경의 대화를 제가 듣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지나가는데 위층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성우와 미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마치 서로 감정을 참고 이야기하다가 점점 언성이 올라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남의 부부 싸움에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들려온 말에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애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성우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말해. 하지만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파트 계약도 끝났고 이제 조건도 다 채웠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빨리 그러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키워?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계획이 그거였잖아.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약 조건 때문에 입양한 거잖아. 그 말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림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돼. 미경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육원에 다시 보내면 되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가 우리 집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어. 미경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 애도 아니잖아. 그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른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겨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얘기 하나 들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의 준혁이 입양한 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약 때문이래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파트 청약 조건 때문에 입양한 거래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모습, 눈치를 보던 모습, 그리고 복도에 서 있던 모습.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왜 그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언젠가는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일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준혁이가 다시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아이의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계단에서 들었던 성우와 미경의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약 조건 때문에 입양한 거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괜히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밤이 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쉽게 들립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이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아이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분명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아이는 저를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엄마. 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어? 아이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방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대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성혼의 집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준혁이 왜 밖에 내보냈어? 미경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형님, 그게. 그때 뒤에서 성우가 나왔습니다. 형수님,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밤에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말이 돼?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조금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애 키울 생각 없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잠깐 입양했던 거예요. 그 말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큰일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버린다고? 미경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육원에 다시 보내면 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는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엄마.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그 말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부탁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며칠만 있어도 돼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와. 그리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게 될 거예요. 남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잠깐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현관 앞에서 가방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이 없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신발 벗고 들어와.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보였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혼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어떻게 복도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입양했다는 말 직접 들었어요.
잠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폐 끼친 것 같아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반찬과 따뜻한 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차려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밥 먹어. 준혁이는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밥을 먹는 것도 눈치를 보는 아이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편하게 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저는 준혁이를 작은 방에 재웠습니다. 그 방은 원래 창고처럼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불을 새로 꺼내 깔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아이는 방 안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 다시 보내는 건 남편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 거기 가기 싫어할 거예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뭐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보내면 된대요.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 남편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때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 키우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잖아.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될 거라는 것을요. 준혁이가 우리 집에서 살게 된 지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아이는 정말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늘 눈치를 먼저 보는 아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밥 먹어. 제가 그렇게 말해야 겨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언제든 다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러면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생기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준혁이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공부에 더 몰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준혁아,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돼.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왜? 잠시 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쁜 사람 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기에는 조금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여전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엄마, 응? 합격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날 준혁이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이후로도 준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드디어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준혁이는 우리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큰엄마, 응, 저 이제 검사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복도에 서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검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낯익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대형 부동산 사기 사건.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름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성우와 미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뉴스 봤니? 준혁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 후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 담당입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그 두 사람을 다시 보았습니다. 성우와 미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검사석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와 미경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 버려졌던 아이가 지금 그들 앞에서 검사가 되어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판사가 들어오자 법정은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석에는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아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꾸 어린 시절의 준혁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복도에 서 있던 아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몰라 눈치를 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법정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잠시 뒤 피고석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와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검사석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도 순간 말을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는 감정 없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견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었고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우와 미경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님. 뒤돌아보니 성우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옆에 있던 미경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누군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큰엄마.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잠시 성우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세요. 그 말에는 화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는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조금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준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우리 집 밥 먹으러 오는 거냐? 준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전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제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 와서 큰엄마 하고 저를 부릅니다.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복도에서 만난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찾아